네, 반갑습니다. 독거투자지입니다. 저는 여전히 파타고니아에 있고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독거투자일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1, 2부로 나눠질 것 같은데, 올해 저는 올해 첫날은 제가 콜롬비아에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 아르헨티나 파타고니까지 왔는데, 거의 이제 남미 모든 국가에서 1년 동안 머물렀거든요. 베네수엘라 빼고 모든 국가에서 이제 1년을 머물렀는데, 여러분들은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진짜 저는 남미 1년 동안 진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죽을 거비도 몇 번 넘겼었고, 다행히 뭐 강도를 만나거나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제 뭐 벌레라든가 이런 쪽들, 남미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 강도가 아니고 치안이 아니고 벌레들이거든요. 벌레들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곳들. 그래서 진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과거의 추억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정리하는 때가 되는 것 같고요. 중간에 제가 한국에 1년, 아니 한 달 반 정도 갔다가 다시 오긴 했는데, 아마 내년 2월 18일이면 딱 45일 정도, 내년에 그 정도 시간을 보내게 되면 거의 이제 딱 1년 동안 남미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2024년은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여행이 이제 7년 정도 남았거든요. 벌써 이제 4년이라는 시간을 꽉 채워가지고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데, 7년 동안도 무사히 잘 갔다 오고 제 몸이 잘 버텨줬으면 좋겠네요. 일단 시장을 보면은 금요일 날 PC에는 굉장히 잘 나왔죠. 사실 전날 이제 시장이 폭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틀 연속 폭락했었잖아요. 그래서 딱 반등을 줄 타이밍이기도 했는데, 마침 PCA도 예상에 비해서는 잘 나왔죠. 2.8 정도.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세게 하나 했는데, 다시 또 좀 힘이 약해서 1.4% 정도 플러스로 끝이 났죠.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즌은 거의 한 12월 중순부터는 매니저들이 이제 떠나거든요. 주식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떠나기 때문에 지금은 거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크리스마스 지금 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는 월요일 날 아침, 12월 23일 월요일 아침인데, 내일 이제 2부예요. 그래서 거의 지금 출근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시장의 반등이 세게 오려면은 큰 선들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있어줘야 되는데 없거든요. 그래서 반등도 그렇게 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물가는 별로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추세로 볼 때는 계속 내려가는 추세예요. 그 추세가 점점 이제 덜해지고 있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물가라는 거는 이제 조금씩 잡혀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워낙 그 미국의 경기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의 물가는 감소를 해야죠. 2.8% PC면 그 정도면은 감소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진짜 금리를 더 올려가지고, 뭐 그런 일은 전혀 없겠지만, 경제 활력을 좀 떨어뜨려가지고 물가를 꺼트리는 방법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사실은 그 뭐랄까, 금리를 통해서 어떤 시장 경제를 좀 이렇게 완곡을 조절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방법적인 수단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약해졌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워낙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태고, 돈이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겠어요? 코인으로 가고 주식으로 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가 높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채권 쪽이라든가 이런 그 고정자산 쪽에, 픽스 인컴 쪽에다가 그 투자를 할 만한 요인이 잘 안 되고, 진짜 5% 이상 넘어줘야지 진짜 보수적인 쪽들부터, 뭐 기관급부터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돈이 그쪽으로 더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4.5% 정도 올라왔지만 이게 5% 6%까지 올라간다고 보는 사람들은 아주 일부 있겠지만, 실제로 돈을 굴리는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렇진 않거든요. 예전처럼 뭐 인플레이션이 8%대가 7%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오지도 않을 거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물가는 내려가고 있는 추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TLT 같은 자산들도 모아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공장을 미국이 다 흡수하고 있는데, 당연히 건설분도 상당할 거고,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노동자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작년만 해도 3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민자들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100만 명 안 되게 들어올 텐데, 그런 집중 현상도 있었기 때문에 물가가 아직까지는 그 온기가 살아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공장 건설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재화라든가 에너지들이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킬 때 건설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상당한 그 통화 승수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파급력이 있거든요. 또 임금이 그 개개인들한테 다 들어가는 그런 측면, 노동자들한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경기 부양, 소비 부양을 촉진시킬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이 있는데, 지금 미국의 공장이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지난 2년 동안 133조, 기업들이 133조를 미국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 엄청난 역할 그 기여를 했죠. GDP에도 기여를 했고 그리고 물가에도 기여를 했겠죠. 근데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중국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유럽에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주로 대부분 미국에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주체는 유럽이야, 유럽. 뭐 중국이라든가 한국 이런 쪽들이 아니고 유럽이 굉장히 많이 전통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중국이 많이 소비 시장으로서 올라가긴 했지만 유럽 입장에서 볼 때도 가장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가장 굉장히 뭔가 포커스를 두고 있는 시장은 전통적으로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잘 되면 유럽도 잘 되는 거고 뭐 이런 프로세스인데 근래 들어서 이제 중국이 비중이 올라오긴 했지만 미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나마 지금 미국이 버텨주고 주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이 정도지 미국마저도 그 성장 엔진 식어간다 그러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식어갈 가능성이 좀 있죠. 여러 가지 이제 뒤에서 호술할 내용들이긴 하지만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물가가 지금 점점점 식어가고 있는 건 맞다. 너무 서서히 식어가서 문제지. 좀 기다리면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부터는 더더더 이제 관세를 무기로 해서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아니면 관세를 내라 이제 두 가지 중에 그 택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 2년 3년 전에 비해서는 그 공장이 미국에 세워지는 그 정도는 이제 덜하겠죠. 어느 정도 우리가 133조를 들여가지고 돈을 들여가지고 미국에다가 공장을 세웠는데 더 큰 돈을 들어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짓기는 쉽지 않거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고 여력이 없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공장 건설붐 뭐 이런 쪽 제조발로 해서 그런 미국 경제 GDP의 성장 기여하는 정도는 이제 덜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계속 이제 트럼프가 망치로 때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나라들은 이제 죽는 거죠. 그 일단은 뭐 이미 중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뭐 주식 부양을 해가지고 미국처럼 뭔가 좀 살려보려고 이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정책들도 굉장히 많이 이제 공산당 쪽에서 푸시를 했지만 지금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폭등을 했다가 폭락을 했다가 그러니까 반이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왔는데 이게 유지는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우상향 공산당이 바라고 있던 우상향까지는 지금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제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그 지표 같은 것들 매크로 지표 같은 것들 단톡방에 계속 이제 매일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유의미한 그런 반등들이 잘 안 보여요. 뭐 지금 뭐 자동차 판매량이 살짝 올라왔고 또 주택 거래량이 살짝 올랐는데 이게 민간 쪽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관주도로 해서 올라온 것인지 봐야 되는데 반등폭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관주도 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택 가격이 이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민간에서 계속해서 뭔가 주도적으로 소비를 이렇게 나설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계속해서 공장에 중국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국처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도 영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시대가 되면 이제 또 트럼프가 망치를 또 중국에다 막 때릴 거 아니에요 뿅망치를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위축이 이미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 주도의 그런 그 투자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 쪽들 그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관도 지금은 이제 공산당 중앙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집행을 하고 뭐 투자하고 뭐 이런 게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은 움츠러든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만 조금 올라온 상태고 그 주식시장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계좌에 많이 터가지고 올렸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고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대로 지금 자산을 빼고 있어요. 중국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을 지금 매도해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중국몽이 아닐까 하나의 어리석은 중국몽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미국이 이제 여러 수출 국가들은 이제 완전 이제 죽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대표적인 국가 이제 중국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베트남도 이미 2년 전부터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경제는 중국 시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줍니다. 바로 접해 있는 나라기도 하고 중국과의 거의 무역 규모가 그 경제 규모, 그 교류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베트남이 확 올라온 것도 가장 큰 거는 뭐 한국도 많이 이제 투자를 했겠지만 바로 접해 있는 중국 자본들이 엄청나게 내려왔고 원래부터 화교가 강했던 나라고 그래서 거기서 엄청나게 이제 건물도 짓고 공장 짓고 있기 때문에 올라온 게 상당히 크고 뭐 베트남 가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많이들 가시잖아요. 뭐 하노이도 그렇고 호치민도 그렇고 엄청나게 큰 그런 그 빌딩들 정말 엄청난 맞춰놓잖아요 예상외로 그것도 중국 자본들이 거의 이제 들어와서 지었다 고 보시면 돼요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은 뭐 한국도 뭐 건물들을 짓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공장 쪽으로 많이 짓고 있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시가지에 있는 그런 거대한 건물들은 중국 자본 그리고
지금 베트남이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 4,400불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태국의 절반 정도 수준인데 그 정도 때의 그 GDP면은 남미 오면은 최빈국이거든요. 최빈국 볼리비아 그 정도예요. 볼리비아 가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없거든요. 라파즈 수도 외에는 뭐 별로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사막인데 그러니까 4,000불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가난한 나라 축에 속하는데 그런 나라치고는 굉장히 큰 건물들이 많은데 그게 다 중국 건물들이고 그리고 가면은 공실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막상 베트남 사람들은 인구는 많은데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물들 가면은 매대는 뭔가 다 깔려 있긴 하지만 공실이 많고 그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한다. 그래서 한국 분들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겉에서 볼 때 굉장히 화려한데 돈이 들고 있지 않고 돈이 없어. 그래서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2년 전에 2년 전이었나? 빈페스트라고 그 중국 베트남 전기차가 런칭이 됐었잖아요. 뭐 미국에도 수출한다, 공장을 진다 말이 있었는데 그게 망한 이유도 사실은 우리나라 현대기아차처럼 국내에서 먼저 시장에서 그 인증을 좀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개발이 좀 되고 업데이트 되고 하면서 이제 그 품질을 올렸어야 되는데 전기차를 만들자마자 바로 미국에다가 때려 박아보면은 안 그래도 이제 브랜드 가치도 굉장히 낮은데 그 차를 누가 사겠어요? 검증도 안 된 차를 자국에서도 검증이 안 된 차를 뭐 사실 베트남 자국에서 검증이 된다고 해도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되죠. 솔직히 유럽이라든가 미국 소비자들은 근데 그런 절차들도 무시하고 바로 그냥 미국으로 넘어갔으니까 그게 참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빈페스트의 실패는 그런 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 이어서 베트남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의 가장 큰 경제 그 상대국 중 하나가 이제 멕시코거든요. 캐나다랑 멕시코가 가장 큰데 멕시코 같은 경우에도 지금 페소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제가 작년에 멕시코 석 달 동안 쭉 돌면서 뭐 그때 있을 때는 1페소당 77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73원 정도 뭐 이 정도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화가 굉장히 약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 더 많이 떨어진 게 멕시코 페소예요. 그래서 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멕시코를 압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멕시코 그 땅에다가 지어지고 있는 그런 중국 공장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압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이제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계속 우리나라는 IMF 이후부터 또 엄청나게 많은 생산 설비의 과잉이 있기 때문에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5천만 인구가 소비할 수 있는 만큼의 이상의 3배 정도 되는 생산 과잉이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은 해소하고 있는 상황, 긴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뼈를 깎는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은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IMF 때는 2년 반 정도 만에 그 IMF를 졸업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요거는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공장들이 다 해외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번에 그 어제 그 뉴스가 나왔는데 원래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가지고 그 보조금 받을 거가 10조 원 정도 있는데 저는 이거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확정치가 뭐가 나왔냐면 확정치가 또 있어요. 확정치가 31% 깎았어요. 31% 깎아가지고 7조 원 안 되는 돈으로 정부에서 주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 근데 이것도 사실 한 달 뒤에 트럼프가 이제 1월 20일 날 이제 즉위를 하잖아요. 즉위를 하게 되면은 또 없던 거야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진짜 난감한 상황이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많이 투자를 했는데 딸랑 5천억 보조금 받더라고요. 진짜 너무하다 싶은데 보잉이나 이런 애들은 20조씩 받고 막 그런데 물론 자국 기업이니까 그럴 수 있긴 하긴 한데 투자 규모로 볼 때는 사실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특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삼성전자가 이번에 또 53조 투자 얘기를 했어요. 원래 내부적으로는 지금 삼성전자 그 미국 공장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파운드리 기술이 안 돼가지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삼성전자한테 오더를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오더가 들어와도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기술자들이 별로 없어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빡센 그 근무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잘 안 하려고 하나 봐요. 게다가 이제 그 지금 미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이 품귀 현상이 원래 많지도 않았지만 품귀 현상이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대만이라든가 한국
출신의 그런 그 엔지니어들이었는데 이제 품귀 현상이 된 거죠. 몸값이 엄청나게 비싸진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53조 얘기는 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30 원래는 공장 하나 짓는데 10조 얘기했었는데 그게 그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35조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53조 얘기 난 거 보고 아 10조에서 7조로 30%를 깎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를 받으려면 네가 더 투자해라. 그런 독소 조항을 넣어가지고 이 35조에서 53조로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진짜 제대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호구가 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되게 씁쓸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기업들이 계속해서 미국에 끌려가고 있고 우리나라 외교 쪽에서는 아무런 그런 뭐랄까 코멘트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교적으로 뭔가 이거를 국부가 계속해서 몇십 조씩 나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 뭐 여러분 5조, 10조, 뭐 20조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긴 하겠지만 그 신도시 하나 지을 때 10조 정도 들거든요. 예를 들자면 어, 판교 신도시 처음에 이제 토지 보상할 때 3조 썼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인프라 깔고 도로 같은 거 깔고 뭐 하고 가로등 세우고 이렇게 도시 인프라를 깔고 아파트 올리는데 한 10조 정도 썼어요. 그래서 총 13조 정도 썼는데 그 뒤로도 계속해서 뭔가 지어지고 상가에도 뭐가 들어가면서 더 올라갔겠죠. 뭐 20조 정도 썼지 모르겠는데 대충 그 신도시 하나를 짓는데 10조 이상이 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133조라는 큰 돈은 우리나라의 신도시를 10개 정도는 지을 수 있다. 판교 같은 거대한 신도시를 10개 정도는 지을 수 있을 정도의 돈인데 그 돈이 우리나라에서 투입돼 가지고 건설 경기가 일어나 가지고 경기가 좋아질 뻔했는데 이 돈이 다 미국으로 싹 빠져나간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우리나라 국부가 계속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있고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몰라요, 몰라. 뭐 언론에서도 별로 다뤄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 상황 파악을 정부도 못하고 있고 뭐 용산도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업들만 소갈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다가 공장을 짓는다는 거는 엄청난 비용이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쉽지 않은 거고 물가 비싼 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들 입장에 볼 때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133조가 확 빠져나가게 되면은 환율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133조가 원화가 나간 게 아니고 달러가 난 거잖아요. 달러가 나간 상황인데 거의 보면 이제 133조면은 작년 환율 기준으로 볼 때는 1000억 달러 정도의 돈이 나간 거거든요. 그 돈이 확 빠져나갔으니까 환율이 계속해서 1,300원대를 작년에 유지를 했겠죠. 그리고 지금 올라온 거는 뭐 아시다시피 9월 달에 50bp 그 저 금리 인하를 파월이 하고 나서부터 한번 훅 올랐다가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또 훅 올랐다가 그리고 이번에 그 계엄 자랑스러운 계엄이 또 확 터지면서 또 1,450원대까지 확 올라왔잖아요. 야, 진짜 지금 상황은 정말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3단 콤보로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죽탱이를 만든 그런 상황인데 문제의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점점 서서히 올라오다 보니까 문제가 의식이 없는 것 같고 왜냐면 우리나라 환율이라는 게 지난 10년을 보면은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이거를 사실은 전부터 어차피 제가 뭐 업력이 24년이니까 거의 쭉 봐오던 사람인데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 봤고 이 추세가 뭐와 연관돼 있나 봤더니 중국이 계속해서 기술 굴기를 하고 있고 제조업을 가져가고 있는 것들을 잠식하고 있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2017년부터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달러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달러를 좀 일찍 팔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떡하냐 뭐 걱정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제 평단은 1,15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제 걱정하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걱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알아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이 부결이 되면은 1,450원이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이 찬성을 했는데도 50원이니까 만약 부결됐으면 1,500원 확 뛰어서 올라갔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탄핵이 부결됐으면은 그래서 이거는 외국인들도 그렇고 내국인들도 그렇고 심각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계속해서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고 있는 게 유지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민연금만 이거를 받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일부 10%들은 계엄이 정말 정당하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외국인들과 86%의 국민들은 그것이 불필요하다. 정치적 리스크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이 좀 깨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대부분은 깨어 있는 것 같은데 일부 깨어 있지 못한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고 그리고 이 그
그 정치인들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죠. 아무튼간에 지금 이념적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지금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세상을 이렇게 이념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곡돼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이념적으로 상당히 나눠져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제가 미국에서 나온 그 자료를 하나 본 적이 있었는데 단톡방에서도 좀그 공유를 했지만 가장 이념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 1위가 한국이고 2위가 미국이더라고요. 그 예전에 뭐 북풍 사건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여당에서도 뭐 북한이 뭐 어떻게 뭐 우리나라를 접수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공포 조장을 계속해서 해왔어요 그쪽에서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었나? 그게 넘어간 적이 있었나? 그런 공포 조장을 하게 되면은 콘크리트 지지층인 노인층들이 그쪽을 이제 지지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벌벌 떨면서 이제 광화문에 나와가지고 성조기랑 태극기 같이 이스라엘기를 왜 흔든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해하겠는데 지금 시대는 그 시대랑 정말 많이 변했다. 그 얘기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북풍에 대한 그런 그 북한에 대한 그런 자파가 나라를 북한에다가 팔아먹는다. 왜 팔아먹습니까? 북한에다가 팔면은 제값 받고 팝니까? 차라리 저 미국에다 팔지. 51번째 주가 되기가 훨씬 낫지. 그렇게 공포 조장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승만, 박정희,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이런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감옥에 갔거나 이제 뭐 죽었거나 뭐 그래서 하야했거나 뭐 그쵸?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그런 자리를 그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런 행동들을 했는데 이거를 국민들이 계속해서 속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 그런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희망이 별로 없다. 아무튼 이 어르신들이 상당히 저는 잘못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이 어르신들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좀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신 게 제가 볼 때 문제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정규제, 조갑제 이런 그 조선일보 뭐 이쪽 주필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대통령이 그 극우 세력들의 유튜브를 보면서 너무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르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분들도 극우 쪽이고 어떻게 보면은 정통 우파라고 하긴 그렇지 뭐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참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젊었을 때는 중국에서도 1년 살았었고 미국 뉴욕에서도 1년 살았었고 그 반반씩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디에서 치우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해외에서 쭉 있던 시간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밖에서 보면 한국을 보면 정말 너무 이념 싸움들 많이 해서 적어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45세 이상인 분들이 많긴 하겠지만 부디 이제 이념 논쟁, 좌판이 우판이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지금 세상에 우파가 어디 있고 좌파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만 왜 뒤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지금은 진짜 무한 경쟁 시대인데 그 실리를 따라서 가야죠. 구구라고 하는 쪽에서 말하는 중공의 그 등소평도 예전에 20년, 30년 전에 흑묘백묘란 얘기했잖아요. 저 뒤에 고양이 한 마리 지금 그 고양이 한 마리 자고 있는데 검은 고양이든 하얀 고양이든 간에 쥐만 잘 잡으면 된다. 하물며 지금 뭐 자판이 우판이 이런 논쟁이 얼마나 에너지 소모 불필요한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정말 그거 가지고 자기들 그 세뇌시켜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공고히 하고 그걸 이용해 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다시 이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물가는 계속해서 점점 내려가고 있고 뭐 다시 튀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고 그게 뭐 지난 1년 동안은 맞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큰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금리가 튄 거는 물가 때문에 튄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튄 게 크기 때문에 그 TLT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사서 모은 전략이 필요하다. 지금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박앤세일 기간이 늘어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더 좋은 거라 생각하고요. 물론 위에서 좀 물렸거나 위쪽에서 차익 실현 못 하신 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더 모아서 더 크게 벌고 정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 원화가 지금 약세에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1,400원대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는 그 탄핵 정국이 좀 정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트럼프가 즉위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간은 조금 뒤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몇 달 뒤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때까지는 저는 이제 계속해서 달러를 지금 달러 20%그
더나 80% 정도 갖고 있을 때 달러도 적당할 때 더 20%를 팔아야겠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더 뭐 환율 투자는 뭐 단타 뭐 며칠 만에 사고 팔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규모도 이제는 저는 이렇게 작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제 평생에 모아온 그런 자금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서서히 분할로 사고 분할로 팔고 살 때도 분할로 샀으니까 팔 때도 분할로 팔고 이런 전략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파월이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네 차례에서 두 차례로 바꿨잖아요. 제가 뭐 전도표라든가 이런 거 믿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파월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내년에 두 번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PC가 1월 뭐 1월 달 발표, 2월 달 발표 더 내려가고 이런 추세로 가게 된다면은 파월도 생각이 바뀌죠. 또 두 번에서 세 번, 네 번 또 공모주처럼 늘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너무 시장은 이제 급격하게 반응하죠. 이틀 연속으로 확 빠졌으니까. 근데 물가는 단기적으로는 늘 단기적인 이슈였었고 예전에 2년 전에나 큰 이슈였었던 거지. 5%까지 기준금리 올리면서 5.25, 5.5%까지. 근데 지금은 좀 지나간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제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에 그런 그 엄청난 그 소비 붐이 있었잖아요. 소비 붐이 있었던 이유는 제조업도 잘 되고 서비스업도 잘 되니까 그런 소비 붐이 있었는데 올해는 이제 제조업발의 그런 것들, 내년에는 이제 제조업발의 그런 호재라든가 이런 그 푸시가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게 줄어들 것 같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좀 덜 해질 것 같기도 하고 여력이 이제 줄어들면서 그리고 질 거 거의 다 지었잖아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300만 명씩 들어오던 게 이제 내년에는 100만 명 이하로 원래대로 이제 내려가게 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1기 때는 이 기존에 있던 사람들 시민권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표가 없는 사람들을 뭐 직업의 귀천에 상관없이 그냥 다 내쫓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게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 제 여자친구가 미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쭉 자라가지고 월가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또 쫓겨났거든요. 시민권이 없고 영주권만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상당히 고급 인력이었는데 다 쫓겨났거든요. 근데 이 고급 인력들이 뭐 월가에 있는 인력들도 쫓겨났지만 표가 없는 사람들, 표가 없는 수많은 그 사람들, 그 특히 이제 인도라든가 그 중국계들도 많이 이제 쫓겨났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 쫓겨난 중국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들어갔냐면 중국에 돌아갔겠죠. 중국에 돌아가서 뭘 했겠어요. 거기에 있는 IT 기업들에 들어가서 일하고 자동차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그쪽의 경쟁력을 올려주는 계기가 된 거죠. 트럼프가 진짜 실수한 건 뭐냐면은 그때 좀 봐가면서 좀 뭐랄까 불법 체류자들을 내쫓았어야 되는데 그냥 표가 없는 외국인들은 다 내쫓아 버리면서 고급 인력들이 빠져나왔다. 그래서 중국의 기술 굴기를 이렇게 이룩하려는데 크나큰 그 기여를 했다. 아무튼간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예전만큼 많이 내쫓지는 않을 것 같고 신규 유입되는 사람들을 좀 막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컨센서스니까 뭐 그렇게 이제 딱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민자들이 줄어들게 되면은 소비에 있어서 신규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GDP의 상승